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탐탁치 못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흐름이 부진하고 그 부진한 흐름 때문에 매수가 주저가 되고 매도가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을 이 주봉이라는 형태로 보면 굉장히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추세가 꺾일 것인지에 대한 건데 이걸 일종의 분수령으로 본다면 아주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 중요한 자리가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코스피가 꺾인 2018년 중순 이래로 다시 이 회복했다가 코로나로 망가지고 올라갔던 요 자리 여기서 한 서너 달 60주선에서 공방을 했습니다. 이 공방 이후에 올라갔다 처음으로 이제 60주선에서 공방이 있는 상태인데 요때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많이 회복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의 동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 그리고 추가로 올라갈 것이다 판단했던 부분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결국 시장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당시하고 비슷한 상태에서 돈을 계속 공급할 것이냐 회수를 할 것이냐 공급을 하지만 공급 규모를 줄이는 결정이 조만간에 있을 거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시장이 떨어진다면 결국 이제 시장은 재미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파동으로 본다면 요때 파동이 대략 요 시점하고 비슷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어디 시점이냐면 2007년과 같은 이런 장세를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이때와 같이 여기서 반등에 성공하고 한 파동을 더 보여주는 이런 형태는 좀 힘들 것 같고 2002년에 있었던 이런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한 1년 정도는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지수가 꺾이면서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죽지 않을까 뭐 이런 것까지 본다면 급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면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거기에 추격 매도보다는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굉장히 재미없는 상태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한 1년 이상 과거에 재미없었던 시장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시장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그나마 코스피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고 오늘도 이 반격도 깔끔하게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그 외국인 매도 영향이 적은 지수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럼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결국 외국인 매도가 아주 크다. 상당한 비중을 아니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얘네들이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도대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후행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안 좋아졌는데 보니까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았다. 완전 망가질 것 같은데 외국인이 사가지고 반등했다. 이렇게 후행적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고 외국인이 지금 분위기에서 살 것이야 팔 것이야 가늠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돈을 풀던 시기조차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지금 주식을 갖고 있고 이게 올해만 해도 70조 이상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
한국 증시가 나빠서 외국 증시로 발길을 돌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옮기는 거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를 가장 많이 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을 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암울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암울합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어떤 근거라면 괜찮지만 예측 불가능한 근거에 시장이 어떤 방향을 결정한다, 달렸다라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나 적어도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중장기 예측은 가능하거나 이런 식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이 언제 파는지 도대체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래도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갖고 매도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 지분 33%에서 36% 정도 전체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10% 정도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팔지 않을 수도 있고 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덜 주려고 하는데 요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은 그게 참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고 매매 형태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시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성격의 자금이 없거나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미국 증시는 요 조정을 아주 가볍게 돌려 세우고 다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형태의 상태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차별화가 일어나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차별화가 나오는 것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흥국 증시를 버리고 미국 증시, 선진국 증시를 남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해외 증시가 좋든 말든 우리 증시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나쁜 상태고 이런 나쁜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리스크 관리 외에는 없습니다. 일정한 현금을 유지를 하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많이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대응도 줄 때 챙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도박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효용이 떨어지는 부분 투자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그런 식으로 대응해봤자 겨우 뭐 원금을 유지하는 정도일 텐데 그 원금을 유지하겠다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 등등 이 나쁜 시장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성공과 실패를 나누자면 결국은 이게 내 탓이면 성공을 하고 남 탓이면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남 탓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걸 이제 타인의 탓으로 삼는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고 범죄자들을 보면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어떤 사회 부적응자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을 때 남 탓이 심할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여기서 남 탓이 심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논리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 탓인 것도 있겠지만 무조건 내 탓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나쁜 시장도 결국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그나마 나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세금까지 똑같으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발언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착한 원료. 그 착한 원료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친환경 소재나 이런 거 쓰지 않으면 부품 조달 라인에서 배제를 하겠다, 이런 건데,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그 영향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소재 자체가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반면에 리튬 이온은 그 폐기물의 어떤 유독성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친환경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이 발언의 어떤 복선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인산철 배터리를 테슬라가 채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몽땅 매도해서 한 주도 갖고 계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환입니다, 이것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거래하시는 게 지금 당장은 어떤 이 동기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니까 아직은. 그래서 뭐 배당주 정도는 이 계좌로 옮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23년에 이제 과세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걸 주력 계좌로 삼아야 되는데, 1년에 2천씩 5년 동안 해서 총 1억까지 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미리 개설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올해 10,000원 넣고 그 다음 년도에 3,999만 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개설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그래야 이제 이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계좌를 개설을 하시는, 거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는 여기에 옮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배당 소득세가 감면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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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도박꾼이라는 게 투자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 투자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원인은 시장 자체가 그런 게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타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단타 매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 거래량 터지고 실컷 오른 종목에서 들어간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과거에 보면 이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물린 종목 그냥 갖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물린 종목 갖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심리가 강했고 그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나마 우상향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리가 깨진 게 이제 2008년, 1997년, 이때는 뭐 무지막지하게 깨졌으니까, 그 뒤로 이제 IT 버블이 붕괴가 될 때 손절이란 개념이 생겨났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점점 현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줄 때 조금이라도 챙긴 투자자들은 생존을 했고, 장기적으로 가서 장기 보유하면 복리 효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은 죽었습니다. 특히 큰 영향을 끼친 게 이 대우 사태가, 특히 그러한데,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예전에 학원 선생님이 대우자동차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요런 장기 투자를 해서 살아남은 투자자들보다는 죽은 투자자들이 많고,
단타를 한 투자자들은 그나마 살았고, 이러다 보니까 요 단타를 하는 투자자들 위주로 이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가 정상적인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한국 시장이 쓰레기가 맞고, 한국 투자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은 도박꾼입니다. 근데 시장 전체가 미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혼자서 비정상이라고 해 봤자 우리가 틀린 게 되니까 여기에 순응을 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 감사합니다. 일단 종류가 많은데 그냥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한 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 ISA 계좌가 실용적이냐 그러면 거의 실용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중개형으로 하면, 주식 중개형으로 개설을 하면, 이 중개가 이 중개였나? 이게 점점 중개에 맞는데, 이게 주식 중개를 하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비과세입니다. 대신에 1년에 2천씩 1억 정도, 1억까지만 혜택을 봅니다. 다만 1억 가지고 투자 잘해서 10억 만들었다. 그래도 계속 그 금액에 대한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세제 혜택이. 그리고 또 하나가 배당 소득세인데, 배당 소득세를 9%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1억 가지고 배당주 투자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게 뭐 대신증권 우선주라고 하더라도 한 8%? 그러면 800만 원인데 여기서 15.4%를 떼다가 9.9%를 떼는 걸로 바뀌게 되니까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운용을 잘해서 이게 10억이 됐다. 그러면 배당 수익이 한 1억이 나왔다. 큰 차이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누적이 되면 더 크고. 그래서 뭐 종류가 많겠지만 주식 중개형으로 개설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댓글 확인이 끝났고 말씀하신 종목 상보하고 광전자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앞서서 인선 ENT를 잠깐 보는데, 인선 ENT가 현 상황에서 주식 흐름을 보면 추세를 이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 인선 ENT가 타이밍으로 보면,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 요 자리가 괜찮았는데, 2014년 정도가 괜찮았는데 연봉이 돌아서는 시점. 근데 지금은 이제 요 시세가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시점이 돼서 지금 관심을 보이는 건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게 아니라 관심이 가는 것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요거를 원자재가 상승을 했고, 원자재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됐고,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여기 수혜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해외 강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는 그런 회사들이 그나마 수혜를 받았는데,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고려아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도 사실은 피했다라는 개념이고, 실제 수혜주는 광산업체들인데 국내에는 원자재 광산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낫겠다. 건설 폐기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출연해서 가는데, 그게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요 폐기물의 가격도 폐기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격도 오를 것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 증시에서 수혜를 받는 이건 포스코나 현대제철,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은 그나마 문제를 피했고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는 바람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고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하면 또 타격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이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외국 같은 경우는 많지만 국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재활용하는 업체가 그나마 해당이 될 것이고 그게 IS 동서라든지 그 자회사인 인선 ENT가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나쁜 상태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좀 힘들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냥 정확하게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인선 ENT가 해당이 되는데 인선 ENT의 적정 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금 주가가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주지 못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그나마 조금 그래도 버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어떤 종목이 피해를 보고 수혜를 보는지를 따져봤는데 피해 종목은 찾기가 매우 쉽고 많은 반면에 수혜주는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나마 인선 ENT가 해당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도 후반 가격이 오르고 해서 수주가 늘어나 봤자 과연 과거의 어떤 시원한 그런 호황기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과거처럼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출연해 보니까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은 주식 수가 안 늘어났으니까 그럼 해당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이제 수주 환경이 과거에는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중국 업체들하고 계속 수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고가 수주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수익성 개선이 요원해지는데 후반 가격 인상한 것조차도 반영하기 어렵다면 실적이 얼마나 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조금 회의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선주가 분명히 시장 대비해서는 나을 거지만 어떤 시장에서 강력한 호응을 얻고 투자 심리가 완전히 돌아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게 됐지라고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환경에서 수혜주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 한국 증시의 산업 구조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타격을 받는 구조다. 거기다가 뭐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까지 해버리면 원화가 약세가 될 텐데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이랬을 때 원자재 가격을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지 못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조정 이유라고 한다면 단발성이니까 괜찮은 건데 그것과 별개로 움직인다면 나중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더 부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인 무게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전자. 제가 예전에 이 광전자를 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크게 제대로 말아먹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8종목을 뽑았습니다. 이 8종목 중에 7종목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이제 당시에 올라가가지고 대응을 하긴 했는데 그나마 뭐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큰 시세가 났습니다. 그게 뭐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정말 이때 당시엔 절실해가지고 이 종목을 찾아가지고 다행히 또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잘 풀렸는데 광전자만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55.48%나 되고 근데 이게 또 그 일본계 회사입니다. 일본계 자금이고 그래서 또 외면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사주가 13.08% 이렇게 해서 거의 70% 정도의 주식이 묶여 있고 그러면
시장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요 지분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회사가 계속 이익을 내 가지고 자사주를 계속 사고 뭐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주가가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거래량들 보니까 수상하긴 합니다. 근데 요런 문제가 있는 게, 주식수가 적으니까 적게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릴 수는 있는데 올라가서 얘들이 때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자사주 매각해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아주 좋아서 뭐 너도 나도 다 오르거나 이러면 이제 큰 시세가 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수상한 이런 냄새를 풍기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뚜렷한 이날 매도가 일부 되긴 했겠지만 과거의 매수에 비해서는 매도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파동 정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요 거래량 많은 거, 그리고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한 3,000원대 중반이니까 뭐 시장의 저평가주가 즐비하니까 거기서 적정 주가만으로는 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할인이 된 가격이 되면 가격 매력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이 거래량들을 봤을 때 크게 시세를 낼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단기로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네, 그리고 상보. 네, 상보는 완만한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다가 1단계 이렇게 갔다가 2단계 그리고 3단계 오버슈팅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뭐 그것도 시장의 시장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신주 인수권의 소화라든지 시장이 나쁜 부분에서 상보가 버티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을 만들어 가서 그 과거에 이제 실적을 다 털고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가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상보에 대한 전망은 뭐 나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매집이 됐으니까 이게 한번 큰 거 한 방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청구를 했는데 그게 당장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전환사채 30%가 이 콜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니면 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요 전환사채를, 그러니까 원가에 살 권리입니다. 이 30%를 언제까지 행사를 할 수 있냐면 이 콜옵션을 2022년 1월 29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2021년 1월 말까지 해서 이 사이에 뭔가 주가를 부양을 하지 않을까. 예, 왜냐면 부양을 해서 요 콜옵션을 행사해 가지고 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부양을 한다기보다는, 아니면 뭐 주가가 오를 만한 어떤 큰 소식이 있거나 회사가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주식으로 전환해도 당장 때리기보다는 요 콜옵션 행사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랑 이건 그냥 개인적인 바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콜옵션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 초까지 지켜보고, 뭐 당연히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가액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하시는 건 맞고, 매도 타이밍은 내년 초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럼 기술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도 지금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여기서 잘 버티면 한 파동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높은. 그러니까 파동 한 번, 두 번, 세 번째 파동이 나오면 이 정도인데 비슷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내년 초가 좋은 매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근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년 초에 매도로 괜찮을 거다 이것만 남기지 마시고 그 콜옵션 행사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좀 이거 취약한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중을 낮게 두시고 아니면 또 요렇게 달리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취약하긴 하지만 11월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결정했을 때 이미 노출이 된 재료고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나면 불확실성 재료를 오히려 시장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회복. 그리고 연말에 산타랠리가 있으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고 연초에는 또 1월 효과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요런 걸 거쳐가는 상황에서 뭐 회사 자체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나오고 그러면 괜찮을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뭐 사이비 무당처럼 그냥 오를 거야. 오르니까 다 때려 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나고 나서 실제 오르면 거봐 내 말 맞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 거 말고 판단할 수 있게. 나 머리 아파서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오르는지 내리는지만 얘기를 해달라. 그럼 주식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 그런 구조로 이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그거랑 그 시장이 11월에 테이퍼링 결정했을 때 실제로 충격이 덜할 수 있다. 오히려 재료 소멸로 반전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이 잔소리만 늘고 다루는 종목이 줄어드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딱히 손이 갈 만한 게 없다. 조선주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게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호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데 시장이 좋은 상태면 당연히 선제적으로 반영을 할 것인데 근데 시장이 나쁠 경우에 과연 어떤 시장 반응이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면 손이 안 갑니다. 그럼 결국은 남은 게 배당주밖에 없는데 배당주 내년에 배당 받고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등등. 그래서 배당주 중에서 가장 시가 배당률이 높은 대신증권 이우비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은 계속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주가가 우상향이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순이익이 1,470억이었고 근데 대신증권은 주주환원 정책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순이익 나오면 거의 다 배당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만 거의 한 4,800억 정도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 역대급 배당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845억입니다. 대신증권 우가. 그러면 대신증권은 얼마냐? 시가총액이. 대신증권 1조 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는 한 5천억 가까이 되고 요게 1,800억 해서 다 합쳐가지고 한 1조 8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1조 8천억 정도인데 하반기에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 추세대로 그냥 분기에 한 1,000억씩 더 했다라고 한다면 7천억 그러면 이 절반만 해도 3,500억이니까
한 배당을 20% 하지 않을까 잘하면.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던 대신증권은 실적에 기계적으로 배당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뭐 10%가 아니라 20% 배당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증권은 2만 원. 그러니까 배당 시즌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가격이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훨씬 쌌는데 우선주가 18,950원. 근데 세 개 배당은 비슷할 겁니다. 18,450원. 그럼 배당이 비슷하다는 전제로 제일 싼 걸 사야 되고 그런 점에서 대신증권 EUB가 괜찮은데 올해 한 20% 정도 시가 배당 기대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항상 사람은 더 좋은 거 보니까 작년 말에 샀으면 아니면 그냥 계속 배당주로 보유를 했다면 뭐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9,000원 정도에 사 가지고 배당금이 한 4,000원이 나왔다. 예.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배당 성향이 비교적 투명하고 그런 일관성이 있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투자할 데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